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Statistical Process Control and Quality Management, 즉 통계적 공정 관리라는 주제와요. 그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Quality Management, 품질 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요 분야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네 가지 동영상으로 이렇게 쪼개했고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SPC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SPC를 이제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컨트롤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관리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주제는요. 자, SPC와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주제는 크게 보면 지금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SPC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안에 이제 컨트롤 차트라는 것의 원리. 그다음에 컨트롤 차트에는 이제 크게 보면 종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자, 그런 얘기 좀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차트하고 좀 다르게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메저라는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요 얘기 좀 독립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버스트 프로세스 디자인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수리적인 얘기라면 마지막에 좀 스트래티직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좀 전략적인 수학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SPC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중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 컨트롤 차트라는 것이 과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요, 어떤 좀 실용적인 동기부여를 좀 위해서요. 자, 우리가 늘 그 얘기해왔던 주터라고 하는 그 킥스쿠터 있죠? 자,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스틸 서포트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자, 근데 스틸 서포트와 어떤 요 립이라는 곳이 이제 조립이 되는데요. 어셈블리 라인을 통해서 조립이 될 텐데, The height of the steel support must closely match the opening in the lower handle 해놓고, 하여튼 뭔가 조립을 하다 보면 다른 부속품과 잘 이렇게 맞추어 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냥 한 예를 들어서요.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립하고 이 스틸 서포트가 조립이 되려 그러면 뭔가 이 높이라는 것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뭔가 지금 연결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라는 것을 이제 설계할 때, 립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립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여기 이제 연결되는 분야인 스틸 서포트의 이 높이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걸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설계대로만 만들면 우리는 이제 이 조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제품을 만들 때, 뭐 혹은 어느 부품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설계했던 대로 똑같은 제품을 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설계한 값보다 조금 더 좀, 예를 들어서 이 하이트 같으면 좀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조금 짧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 얼마나 크냐 작냐의 이슈긴 하지만 미세하나마 늘 동일한 값을 가지진 않는다. 자, 그런 이슈예요. 즉, 늘 동일한 값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어떤 부품이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늘 거기에는 어떤 변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베리에이션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좀 이제부터 할 얘기는요. 그 변동이라는 것을 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주제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 텐데, 자,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영어 알파벳이 막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행에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문자 R자를 손으로 써놓은 거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행은 오른손으로 대문자 R을 쓴 거예요. 이렇게 대문자 R을 계속 반복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쭉 썼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더 똑같은 대문자 R이라는 것은 인지할 수 있지만, 이 글씨 하나, 요 글씨 하나, 요 글씨 하나가 지금 다 똑같나요? 똑같지는 않죠. 조금씩 다를 겁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프린터가 아닌 이상
손으로 쓰게 되면 늘 조금씩 변동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되는 와중에 이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행을 볼까요? 두 번째 행을 보니까 여기도 대문자 R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대문자 R이라는 걸 알아볼 수는 있는데 이 각각의 이 글씨들이 다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죠.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 비하면 두 번째 행이 조금 더 변동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첫 행은 오른손으로 쓴 거고요. 두 번째 행은 왼손으로 대문자 R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행은 오른손으로 뭐 right hand로 쓴 거예요. hand writing인데 right hand로 쓴 거고요. 왼쪽은 left hand로 썼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eft hand로 그냥 쭉 대문자를 쓴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행을 볼 때는 right hand writing을 한다라고 하는 어느 특정 프로세스에서 계속 뭔가 아웃풋들이 만들어져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행은 왼손으로 핸드라이팅을 한다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계속 아웃풋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 베리에이션이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행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행은 여러분이 뭔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과 다르게 뭔가 좀 깨우치는 게 있을 텐데요. 늘 변동성이 있어 왔어요. 베리에이션이 있어 왔는데 늘 여기 이 글씨하고 이 글씨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right hand writing, 오른손으로 hand writing을 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left hand writing이 된 거예요. 즉 right hand로 글씨를 쓰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다가 이 가운데에서 갑자기 프로세스가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펜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꾸었다. 즉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목이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어떤 프로세스의 아웃풋은 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웃풋의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어느 순간 어느 대목에서 큰 변화가 있었구나. 지금 이 예자 같은 경우는 펜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꾸는 큰 변화가 있었구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 SPC 중에서도 이제 컨트롤 차트라는 걸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제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왜 이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느냐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뭐 기계 장치를 통해서요, 뭐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기계 장치에서 어느 부분에서 만약에 뭐 부속품이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어느 장치에서 어떤 뭐 부속이 마모가 된다든지, 즉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이 기계 장치, 기계 장치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 이 나오는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정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부품이 부서진다든지 어디가 뭐 마모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아웃풋들이 전부 다 좋은 퀄리티의 제품, 즉 굿 퀄리티, 정상품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계 제품이 프로세스 안에 부속이 부서진다든지 마모가 된다든지 그런 큰 변화가 생기면 이 제품들이 갑자기 불량품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막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 부속품이 고장나고 마모되어서 이상해진 그 시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때 생산을 중단시키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기계 장치가 어디가 부품이 부러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직관적인 생각은 그거죠. 이 기계 장치를 막 해부를 해봐. 이걸 오픈을 해. 막 이게 막 안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부속 안에 내부를 본단 말이죠. 확인해보고 이상 없구나. 그럼 다시 뚜껑 덮고 다시 이제 가동시키고. 그러다 또 어쩌다가 뭐 정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다시 또 뚜껑 열고 이상이 있나 없나 살피고 또 뚜껑 닫고. 자, 그런 식으로 검사를 프로세스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뭐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가 그 검사하는 기간 동안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량을 맞출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기계 장치를 직접적으로 뚜껑을 열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생산은 계속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기계 장치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 장치가 계속해서 첫 번째 물건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품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까지 샘플을 뽑아. 예를 들어 이렇게 싹 세게 뽑아가지고 얘들을 조사해. 예를 들어서 아까 하이트 같으면 이 값에 어떤 하이트가 있을 거고 이 제품의 하이트, 이 제품의 하이트가 있겠죠. 그 하이트가 기존의 모습하고 별 차이 없이 늘 항상 사실은 늘 변동은 있습니다. 숫자가 늘 똑같진 않지만 아까 제가 오른쪽으로 글 썼던 거랑 왼손으로 글 썼던 거 이런 것처럼 늘 변동은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싶으면은 기계 장치가 정상이구나 라고 느낄 거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한 3개 뽑아 가지고 여기서는 괜찮나 봤더니 높이가 별 똑같진 않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지금도 정상이구나 할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이 지나다가 또 샘플을 뽑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얘들은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어. 하이트에 큰 변화가 생겼다를 알아차리면 스탑 외치면서 야, 이거 기계 장치 좀 이상한 것 같다. 가서 조사해봐. 갑자기 이 값들이 숫자가 되게 작아졌어. 혹은 커졌어. 기계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조사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이만큼 뽑고 두 번째 이만큼 뽑고 세 번째 이만큼 뽑고 계속 뽑아 나갈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샘플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으면 이게 첫 번째 샘플이 될 거고요. 자, 샘플이라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샘플이고 이건 두 번째 샘플이고 이건 세 번째 샘플, 이런 식으로 계속 샘플을 뽑아 나가겠죠. 자, 그러면 샘플이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이렇게 나갈 거고, 지금 제가 이 그림상으로는 하나, 둘, 세 개를 조사했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를 조사했다 칩시다. 하이트가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10cm다. 그러면 10.1, 10.3이고 얘는 10.2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값을 보고 이 프로세스가 어떤지 판단하려면 대표되는 어떤 값이 있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x바. 자, x바라는 것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3으로 나눈 거. 자, 그러니까 얘는 10.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의 어떤 대표되는 값, 두 번째 샘플의 어떤 대표되는 값, 세 번째 샘플의 어떤 대표되는 값을 막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값들을 보고 프로세스에 이상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빨리 알아차리려고 한다. 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variation,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일단 변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 변동을 두 가지의 다른 타입의 변동으로 좀 바라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요, common cause에 의한 변동과 assignable cause에 의한 변동.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연 요인에 의한 변동, 그리고 이것은 이상 요인에 의한 변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연 요인에 의한 변동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대문자 R자에서요, 첫 번째 행에 있는 오른손으로 썼던 대문자 R자, 거기 우연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이 있어서 대문자 R이란 건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뭐 그 첫 번째 행에 있는 R들끼리는 큰 변화 없이 하여튼 그냥 이 오른손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우연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있었던 left hand, 왼손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 그것도 그냥 왼손으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ommon caus에 의한 변동은 일단 랜덤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inherent in a process. 그냥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런 걸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And can be eliminated only through improvement in the system. 이 우연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도 없어지면 좋죠. 그런데 이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거되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시스템에 대한 임프루먼트가 이루어져야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assignable cause, 이상 요인에 의한 변동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대문자 R자 글자 중에 세 번째 행에 의한 것, 즉 대문자 R을 오른손으로 쓰다가 물론 그때도 변동이 있긴 있었어요. common cause에 의한 변동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큰 변동, 즉 left hand로 글을 쓰는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즉 오른손으로 쓰다가 왼손으로 펜의 위치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특별하게 assignable, 왜 그런 변동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딱 assign 할 수 있는 뭐 그 이유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이유에 의해서 큰 변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동의 요인을 우리가 assignable cause, 이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랜덤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이 있었던 거죠. 오른손으로 쓰다가 왼손으로 바꾸었다. 그 다음에 due to identifiable factor, 뭔가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거예요. 오른손으로 쓰다가 왼손으로 손을 바꾸었다. It can be modified through operator or management action. 우리가 작업자나 어떤 경영진의 액션에 의해서 야, 글을 쓸 때 갑자기 손 바꾸지 말라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지침을 주든지, 즉 갑작스럽게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베리에이션 자체의 원인이 두 가지로 지금 다르다. 하나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이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변동을 빨리 알아차리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어떤 프로세스를 보고 이건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변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 이 아웃풋을 보니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런 것이 감지가 된다면 일단 우리가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뜯어 고쳐서 뭐 확인해 보라고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노력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statistical process control, 통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즉 공정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이 SPC란 말은 뭘 하기 위한 거냐? Monitoring Production Process, 자, 모니터링 하겠대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to detect and prevent the poor quality. 뭔가 좀 이제 프로세스가 갑자기 큰 변동, assignable cause에 의해서 큰 변동이 생기면 아웃풋의 어떤 품질 지표가 큰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poor quality, 안 좋은 퀄리티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디텍트하고 우리가 그걸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And tool for identifying problems and make improvement. 자, 그래서 일단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그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를 찾으면 문제를 이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도구들의 집합이 바로 이 SPC예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한 네 번째 동영상 정도의 아주 심플한 간단한 도구들을 좀 보긴 하겠지만, 자, 이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컨트롤 차트라는 걸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관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샘플이라는 용어 했었죠. 그래서
아웃풋을 보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뭐 서비스나 뭔가 그 프로세스의 결과물을 보고 프로세스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리겠다. 그러려면 샘플을 뽑아야 돼요. A subset of items produced to use for inspection. 어떤 조사를 위해서 생산된 아이템들의 어떤 부분 집합이다. 일정 부분을 우리가 뜯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차트라는 걸 이제 그릴 텐데, 컨트롤 차트 관리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뭔가 측정한 값을 세로축에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값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늘 변동이 있죠. 높이가 같지가 않고 늘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찍혔다. 자, 그럼 여러분 보기는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면 좀 이상하죠. 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서 지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저까지 안 올라가고 이렇게만 올라갔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어떤 학생들이 지금 큰 변화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한 요 정도 찍히면 어떨 것 같아요? 요렇게? 그거는 뭐 작은 변화입니다. 뭐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찍혔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찍혔다면 어때요? 이것도 뭐 그냥 다 비슷하다, 뭐 작은 변화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되면 큰 변화라고 할 것이고 어느 정도가 되면 작은 변화라고 할 것이냐, 이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기면 프로세스에 이상이 있다라고 빨리 가서 생산을 스탑 시키고 프로세스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시켜야 되는 거고, 작은 변화가 있다면, 즉 커먼 코드에 의한 베리에이션이 있다면 그냥 계속 생산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즉 그러려면 뭔가 기준선이 필요해.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 위쪽도 그럴 거고 아래쪽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 위쪽을 뭐라 부르느냐, upper control limit, 아래쪽을 뭐라 그러냐, lower control limit. 즉 upper control limit과 lower control limit을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샘플을 뽑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프로세스 파라메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관리 통계량. 예. 모니터링을 그냥 관리라고 썼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거니까요. 영어로는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즉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저는 아까 하이트에 관심이 있었는데 샘플을 뽑아가지고 샘플의 평균 하이트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의 평균 높이, 평균 하이트. 그것이 이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되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조사해서 이렇게 가다가 즉 upper control limit, lower control limit만 정해진다면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거냐, 계속 생산을 유지할 거냐, 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관리도라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Check whether process is within statistical control limit. 통계적인 이 컨트롤 리밋 안쪽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를 측정해야 돼요. 그죠? 아까는 우리가 이제 하이트, 제품의 높이를 측정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죠. 뭐, 어떨 때는 뭐 무게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강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온도를 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가 variable measure. 두 번째가 attribute measure. 자, 이 variable measure라는 건 뭐냐? 자, 봅시다. A product characteristic that is continuous can be measured. 여러분 통계학을 배웠으면 아실 텐데 통계학에 보면 자, CF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란 말을 여러분이 통계학에서 배우게 돼요. 자, 여기서 continuous란 말은 뭐냐? 예를 들면 weight, length, temperature, volume 이런 게 전부 다 continuous한 값들입니다. 자, continuous한 값이라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크고
뭐 크고 작은 어떤 값이 있다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를 딱 정해서 요 사이에는 몇 개의 가능한 값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즉 만약에 이게 하이트면 178cm와 175cm 사이에는 몇 개의 가능한 키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몇 개가 있어요? 무수히 많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자, 핵심 키 포인트는 uncountable하다. 이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점은 176.213, 2113, 62, 뭐 이 수도 없이 가는 숫자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구간 안에 숫자가 무수히 많죠. 자, 그런 성질을 가진 값을 우리가 continuous value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variable measure가 바로 continuous한 이 random variable들을 말하는 겁니다. 통계학적 표현이에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란 말은. 반면에 이제 control chart라는 이 필드에서는 이제 variable measure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뭐 무게, 길이, 온도, 뭐 부피 다 그런 거 있겠죠. 자, 일단 그런 종류를 다루어야 할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ttribute measure라는 것은 a product characteristic that can be evaluated within a discrete response. 자, continuous 하지 않고 discrete 하대요. 자, 얘는 어떤 애냐? countable 한 애예요. countable. 자, 예를 들어서 당신네 집에 아이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자녀의 수 할까요? 자녀의 수? 자녀 수 몇 명입니까? 물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자녀는 3.72명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자, 이럴 수는 없죠. 자녀는 0명, 1명, 2명, 3명, 4명 딱딱 세알릴 수 있습니다. 즉 카운트블 해야 돼요. 즉 이것은 크다 작다가 있을 때 여기가 뭐 1명이고 여기가 5명이면 요 사이에 가능한 값은 2, 3, 4.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즉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attribute measure에서 쓸 텐데 이때 먼저 요 안에 셀 수 있는 값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면 일단 yes, no에 대한 question부터 돼야 돼요. 우리 집에 뭐 이게 멍멍을 짖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나의 자녀냐 아니냐. yes, no로 답을 해서 자녀면 이 카운팅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녀가 아니면 자녀에서 빼야겠죠. 사람이 아니면 자녀에서 강아지다. 그럼 자녀는 아닌 거죠. 즉 먼저 yes, no에 대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good and bad, yes, no, yes and no, defect and non-defective, 정상품, 불량품 이런 구분이 먼저 되면 이게 우리가 새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굿이 몇 개, 배드가 몇 개 이렇게. 자, 그렇게 새알릴 수 있는 값들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값을 다루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사용할 컨트롤 차트라는 것의 종류도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컨트롤 차트는 일종의 그래프입니다. That establishes control limit of process. 프로세스의 컨트롤 리밋. 아까 upper control limit, lower control limit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컨트롤 리밋을 이제 딱 만들어 놓은 그런 일종의 그래프다. 컨트롤 리밋이라는 것은 upper and lower band of control chart. 아까 컨트롤 차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쪽에 이제 샘플을 계속 뽑아갈 거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측정한 어떤 값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고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상이 있다라고 할 거냐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상이 있다 없다를 이제부터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 따라 읽으세요. in control. 이게 이제 관리 안에 있다. 그 얘기가 예전의 모습과 동일하다. 큰 변화 없다. 이 뜻이에요. 반면에 out of control. The process is out of control. 그러면 관리 밖에 있다.
그 얘기는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쓸 텐데 제가 그냥 짧게는 in control 이렇게 쓸 거고요. out of control은 짧게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in control과 out of control을 구분해주는 일종의 밴드, 즉 여기서부터 요까지라고 하는 이 밴드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그 컨트롤 리밋이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거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롤 차트는 종류가 variable measure를 다루느냐, attribute measure를 다루느냐. 자, 그냥 variables, attributes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종류가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여기 정확하게 쓰면 x만 하면 안 되고 xbar라고 불러야 됩니다. xbar 차트, r 차트 이런 거 배울 거고요. p 차트, c 차트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느냐, 즉 이 Q라는 것이 variable measure냐, attribute measure냐에 따라서 컨트롤 차트의 종류가 좀 달라진다. 자, 일단 이렇게 알고 있읍시다. 자, 컨트롤 차트를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세스 컨트롤 차트라고 부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샘플을 시간이 가면서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이렇게 점을 찍을 텐데 거기에는 센터 라인이 있을 거고요. upper control limit, lower control limit이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갈 때는 뭐 별 이상 없구나 하다가 탁 튀어나가면 out of control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계학적으로 보면 제가 좀 이따가 통계학에 대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를 예를 들어서 이 값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아무도 몰라요. 뭐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여기를 중심에 두고 이런 그 PDF라고 그러죠. 확률 분포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동네 주로 여기가 높으니까 주로 이 동네에 생기다가 물론 뭐 저런 데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데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드문 요 선 바깥으로 이 동네에 떨어지면 좀 이상한 거고 요 동네에 떨어져도 좀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멀 코즈라고 했던 것이 같은 것이 이제 커먼 코즈가 노멀 코즈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움직이면 요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 이거는 그냥 커먼 코즈에 의해서 그냥 늘 이 프로세스가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고 이 바깥쪽에 떨어지면 뭔가 assignable cause에 의해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저 컨트롤 리밋 바깥으로 나갔다. 자, 이런 판단을 이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SPC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컨트롤 차트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자, 중요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우리가 SPC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퀄리티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의 퀄리티가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인 원리를 이용한 컨트롤 차트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tatistical control 차트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태티스틱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일단 statistical control 차트를 방금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이거를 컨트롤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이 샘플을 뽑아가면서 뭔가를 할 텐데 다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면 컨트롤 차트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What kind of control chart should be used? 아까 제가 뭐 Xbar 차트, R 차트, C 차트, P 차트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컨트롤 차트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내가 그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Q를 내가 정했다고 했을 때 이 Q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Q가 variable measure냐? 아니면 attribute measure냐? variable measure 중에서도 과연 어떤 variable measure를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정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 이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을 정한다. 이게 정해지면 컨트롤 차트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두 번째, 아까 방금 보셨듯이 제가 upper 컨트롤 리밋, lower 컨트롤 리밋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여기가 upper 컨트롤 리밋이고 lower 컨트롤 리밋인데 이것만 있으면 프로세스를 지금 중단시켜야 될지 계속 생산을 유지시켜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ow to find UCL, LCL 이걸 어떻게 정하냐 내가.
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을 내가 뭘로 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UCL, LCL을 무엇으로 정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떤 숫자일 텐데 그 숫자를 유도하는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컨트롤 리밋을 위한 어떤 포뮬라, 공식 같은 걸 우리가 찾아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스태티스틱스가 필요하겠죠. 통계학이 필요한데 이제 크게 보면 통계학의 이론과 probability theory와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 여러분이 경영 통계, 통계학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자, 근데 뭐 통계학 전체적으로 모든 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스태티스틱스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이번 학부 수업에서의 수업은 사실은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것이 probability theory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 binomial distribution, 포화송 distribution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 차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아주 브리프하게 서머리를 좀 하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 추론이라는 파트에서는 hypothesis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내용, 통계학에 대한 내용이 생소하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파시스 테스트, 가설 검증이라는 이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타입 1 에라, 타입 2 에라, 제 1종 오류, 제 2종 오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의 뜻을 잘 이해하면 이 컨트롤 차트, 이 파트가 이제 이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잘 아시죠? 이 종처럼 생겼고요. 일단 벨 쉐입드고요. 벨 쉐입드 커브처럼 이 세로축이 뭐냐면 이제 f of x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PDF, 즉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이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요 동네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이게 x라는 값이면 자, 우리가 이제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는 값이면 이 동네에 주로 나타난다는 거지. 이 동네에 이게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 동네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이가 낮죠. 그래서 어디서 주로 값이 나타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놈의 특징은 시메트릭하죠. 시메트릭. 즉 좌우 대칭입니다. 가운데를 딱 중심으로 좌우가 딱 접으면 똑같죠. 그 다음에 미인이나 평균이나 미디안이나 중앙값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모드, 최빈값, 가장 자주 출현하는 값, 그것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미인을 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쓰는데 이 뮤라는 곳이 중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는 여러분 표준 편차라는 거 아시죠? Standard Deviation. 자, 그래서 뮤에다가 1 시그마를 더하면, 즉 여기서 여기까지 1 시그마를 더하고 1 시그마를 빼면, 아니 원래는 이 영역의 이 파란 색깔의 면적이 이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1인데 플러스 1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까지를 딱 정해서 요 면적만 구하면 이것이 전체가 100%라면 68.26, 즉 0.6826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면적이. 그게 이제 정규분포의 특성이죠. 재미난 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 시그마 또 2 시그마 가면 요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 얼마? 0.9544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딴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이제 나중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보고 이런 숫자를 이제 논의할 수 있는데,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를 한 이 영역의 면적은 얼마? 0.9974 정도 된다. 요 숫자 하나는 좀 눈여겨보세요, 지금. 확률 분포라는 것이 PDF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원래는 1인데 평균에서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갔을 때의 면적은 0.9974 정도 된다. 즉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 컨트롤 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이퍼시스 테스트, 통계학에서 말하는 가설 검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설 검정을 하다 보면 이제 타입 1, 타입 2 각각의 에러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퍼시스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가설 검정이죠. 가설 검정이라는 것인데, 일단 통계학에서 말하는 가설 검정은 자, 뭔가 이게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대상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평균값이라는 것이 존재할 거라고요. 이 평균값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모집단에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알지만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걸 하느냐, 이 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뮤가 어떤 값일 것이다. 자, 이때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자,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로 두 개로 반대되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가설이라는 게 세워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귀무 가설, 자, H0라고 표현했던 것은 뮤는 예를 들어서 뭐 37.5다. 대립 가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되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귀무 가설을 최종적으로는 reject H0 할 거냐 아니면 do not reject H0 할 거냐. 자, reject 한다는 말은 기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H0를 기각하면 이 밑에 있는 대립 가설이 맞는 거고요. do not reject H0 하면 위에 있는 얘기가 맞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이 컨트롤 차트에서 이 하이퍼시스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뮤가 프로세스가 정상적일 때의 평균을 말합니다. 즉 프로세스가 인 컨트롤인 상황에서의 평균값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인 컨트롤에서의 평균값이 있을 텐데 그 인 컨트롤의 평균값이 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7.5라는 값과 같냐 안 같냐 이걸 지금 가설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흘러도 계속 37.5가 유지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 프로세서는 인 컨트롤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밑에 있는 얘기가 맞다 아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로 변화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죠? 즉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죠. 요만큼 샘플을 하나를 뽑습니다. n개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뮤가 궁금하니까 예를 들면 x바, x바라는 것은 x1에서부터 여기 샘플이 n개니까 이걸 다 더해서 xn까지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바로 x바죠. 그래서 이 x바를 가지고 뮤가 뭐 기존의 어떤 값이냐, 자, 이 얘기가 뮤가 37.5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가 is,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in control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아까 우리가 이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론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 우리의 decision은 둘 중에 하나죠. reject H0라고 하든지 do not reject H0라고 하든지. 즉 reject H0 했다라는 것은 우리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H0를 reject 못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in control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지금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제가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팩트라고 하고요. 요것이 우리의 decision이라고 보면 팩트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process is in control이든지 아니면 process is 현재 프로세스가 무언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out of control이 된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사결정도
저 가설 검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in control이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out of control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프로세스가 실제로 in control인데 우리의 의사결정이 그래 여전히 프로세스는 in control이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뭐 아무런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해피한 상황이고요.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이 됐을 때 우리가 out of control이라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이때도 이제 해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에러가 발생합니다. 둘 다 같은 에러이긴 하지만 내용이 완전 다른 에러예요. 그래서 이 왼쪽 밑에 있는 에러는 사실은 프로세스가 in control인데 우리가 그것을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하는 에러죠. 그런 오류를 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것을 type 1 에러라고 부르고요. 이때 우리가 이것을 type 2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타입 1, 타입 2 에러가 자꾸 헷갈리는 분은 하나를 명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프로세스가 in control인데 나의 의사결정이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하는 그 오류를 뭐라 그런다? 타입 1 에러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늘 우리의 의사결정은 저 두 가지의 에러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타입 1, 타입 2 에러를 최대한 안 일으키려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입 1 에러를 일으키는 이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입 2 에러를 일으키는 가능성에 대해서, 즉 확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확률을 뭐라 부를 거냐? 알파라고 부를 거고요. 이것을 베타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통계학에서의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를 가설 검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죠. 유의 수준. 영어로는 significance level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 일단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정리를 했고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자, 다음 슬라이드 가서 같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이 무엇이고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라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뜻이 뭐냐? 자, 요 얘기를 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방금 앞에서 봤던 그 가설 검정의 개념을 컨트롤 차트로 한번 다시 끌고 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in control일 때 어떤 내가 측정하는 어떤 뭐 랜덤 베리어블, 뭐 Q라고 할까요? 자, Q라고 하는 값의 확률 분포가 이렇다. 언제? in control일 때. in control일 때 이렇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컨트롤 차트라는 것은 UCL과 LCL, 즉 upper control limit과 lower control limit을 정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우리가 정할 건데요. 이걸 정하고 나면 그 사이에 들어오면 in control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거고요. 저 바깥쪽에 떨어지면 out of control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색깔을 빨갛게 칠해놓은 여기, 제가 여기 지금 계단식이 아니고 원래 부드러운 곡선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 빨간색 면적의 뜻은 뭘까요? 빨간색 면적의 뜻. 자, 이것은 일종의 확률이죠. 일종의 probability입니다. 왜냐하면 PDF 아래쪽 면적이니까 즉 일종의 probability입니다. 근데 어떤 probability죠, 이게? 우리가 이걸 좀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따지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사실은 뭐야? 사실은 프로세스가 in control인데 팩트는 in control인데 우리가 의사결정 내리는 decision이 어떤 확률이에요? UCL, LCL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out of control이라고 판단 내릴 확률이죠. 요것을 아까 제가 앞에서 요것은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뭘 말로 쓰면? 그래요. 이게 바로 다름이 아닌 타입 1 에러를 일으킬 확률이에요. 타입 1 에러를 일으킬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이제 알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요 빨간색 면적이 이 두 개를 합치면
바로 이 뜻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서했던 요거를 그냥 말로 글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The probability, 자 일종의 probability다. That we conclude the process is out of control이라고 말했다. Even though in fact the process is in control. 사실은 in control인데 우리 의사결정은 out of control. 즉 타입1 에러를 일으킨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이죠. 확률. 이 면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자 뜻은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그 뜻을 이해하고요. 자 그럼 조금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자, 이게 아까 방금 보셨던 그 인컨트롤의 PDF고요. 여기가 UCL, LCL이고요. 요 안에 들어오면 인컨트롤이라 그러고 여기에 들어오면 out of control이라 그런다. 자, 그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이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이야. 그러면 out of control일 때 신이 알고 있는 확률 분포가 있겠죠. 만약에 when the process is out of control일 때 만약에 PDF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게 이제 신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색깔을 칠하는 이 회색 면적, 요렇게 이 부드럽게 쫙 이렇게 해놓은 요 면적은 이 뜻이 뭔가요? 자, 이거는 다시 적어볼까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일종의 probability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지금 out of control이라고 그랬잖아. 즉 신이 알고 있는 팩트는 out of control인데 나의 decision이 in control이라고 말할 확률이죠. 이걸 영어로 적으면 probability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type 2 에러를 일으키는 확률이네요. 그걸 뭐라 부른다 그랬지? 베타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 회색 면적은 그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지우고 요거를 말로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노트 판서한 것은 여러분 노트에다가 어딘가에 기록을 해 놓으면 좋겠는데요. 말로 하면 자, 이 회색 영역은 일종의 probability다. 어떤 probability냐? We conclude the process is in control. in control이라고 말할 probability야. 근데 사실은 뭐지? Even though in fact the process is out of control. 사실은 out of control인데 내가 in control이라고 말할 확률이다. 즉 이게 바로 그 베타라는 값이 된다. 라고까지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그거까지 이해했으면 다시 돌아가.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와서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냐? 자, 프로세스가 인 컨트롤일 때의 PDF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사실은 추정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 어떤 프로세스 혹은 기계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정상일 때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봐왔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UCL과 LCL을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UCL과 LCL을 그럼 어떻게 정할까를 고민이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통계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UCL과 LCL을 자, 인 컨트롤일 때 확률 분포가 이렇다면 이 뮤하고 시그마를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세팅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했어요. 우리에게 권고했어.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요 빨간색 면적이 이 빨간색 면적이 아까 타입 1 에러를 일으키는 확률, 즉 이게 알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냐? 앞에서 정규분포 얘기할 때 이 안에가 0.9974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이 색깔칠하는 이 영역이.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영역은 뭐겠어? 1에서 0.9974 빼니까 0.0027. 다시 말하면 0.27%밖에 안 돼. 다시 말하면 야, 너가 UCL과 LCL을 이렇게 정하면 너가 타입 1 에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작아. 그러니까 이걸로 써.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뮤 플러스 3 시그마, 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UCL과 LCL의 가장 흔한 그 컨트롤 리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뭐 3.1 시그마 해도 되고 3.5 시그마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렇게 권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통계학자들이 제안한 UCL과 LCL 값이 뮤 플러스 3 시그마, 뮤 마이너스 3 시그마로 하면 좋다. 왜 그렇게 하면 좋으냐 물어봤더니 타이반 에라가 0.0027, 즉 0.27%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값이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궁금증이 들어. 왜 베타는 얘기를 안 하냐? 베타는 얘기를 안 하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인 컨트롤일 때의 그래프가 이렇고 만약에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의 그래프가 이렇다면 지금 알파의 값, 즉 타이반 에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작다라는 것은 요 면적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이 작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면적, 즉 여기하고 여기는 알파인데 요거는 베타잖아요. 알파가 작아지도록 컨트롤 리밋을 정한다는 얘기는 베타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왜 베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왜 알파 값이 작아지도록 하는 컨트롤 차트를 만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베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왜 알파만 기준으로 했을까요? 베타를 기준으로 UCL, LCL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 요 질문이 생기겠죠? 왜 알파만 가지고 그러냐? 자, 뭐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각자 뭐 시간이 있으면 지금 동영상 스탑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답을 만들고 그다음 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자 생각해 보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베타를 기준으로 UCL, LC를 정할 수가 없느냐? 자, 프로세스가 인 컨트롤일 때의 이 PDF 곡선, 이 정규 분포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out of control일 때 이 PDF는 알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 아직 고장이 안 났거든.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고 프로세스가 이상이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out of control일 때 PDF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죠. 모르니까 베타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베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 out of control일 때의 PDF를 모르기 때문. out of control일 때의 PDF를 알아야지 UCL, LCL 가지고 베타를 뭐 언급하고 베타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out of control 때의 PDF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베타를 계산할 수조차가 없고, 물론 알파가 작아지도록 하는 컨트롤 리밋을 정하면 베타가 커지겠구나. 그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 차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알파를 만약에 되게 크도록 하는, 여러분 알파가 커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알파가 큰 UCL, LCL을 정한다는 얘기는 이 경계선이 이쪽으로 오고 이 경계선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저 위에 있는 그림에서 요 UCL과 LCL, 이 UCL과 LCL을 얘를 안쪽으로 보내고 얘를 안쪽으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베타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지. 즉 알파를 좀 더 크게 하는 컨트롤 리밋을 정하면 베타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작아지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래서 알파만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리밋을 정한다.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원리예요.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제 다음 강의 동영상에서 컨트롤 차트를 직접 설계를 할 겁니다. UCL, LCL을 어떤 수학식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자,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컨트롤 리밋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트롤 차트가 이렇게 그렸을 때 샘플에서 이게 뭐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인데 여기가 UCL, 여기가 LCL 이게 정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일은 모니터링 스태틱을 찍어 나가는 거죠. 샘플이 변하면서 그러다가 툭 튀어나가면 아랍 컨트롤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요 가운데는 센터 라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no sample points outside the limit 그러면은 in control이라고 할 거예요. most point near process average, process average는 센터 라인이겠죠. 그 근처에 있으면 in control이라고 하게 되겠죠. about equal number of points above and below center line. 이 말은 여기가 센터 라인인데 여기가 UCL이고 여기가 LCL인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계속 이렇다. 한쪽으로만 몰려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프로세스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라. 늘 이게 정상적인 것은 하나는 밑에 있고 또 위로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뭐 몇 개가 뭐 그래야 한다는 룰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Points appear randomly distributed.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만약에 점점 커지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는데 샘플이 찍힌다. 그러면 뭐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이 된 게 아니냐 의심해 볼 만하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이거죠. 이 컨트롤 리밋 바깥쪽에 떨어지면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하는 것. 자, 거기만 사실은 집중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거 말고도 몇 개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개의 룰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계적인 이 SPC를 실제 구동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컨트롤 차트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 원리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컨트롤 차트를 한번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